3장은 규범적 분석을 위한 도구들, Tools of Normative Analysi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Welfare Economics, 후생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간단한 경제 모형을 통해서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First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해서 후생 경제학의 제1 정리라고 합니다. 후생 경제학의 제1 정리. 뭐 그냥 줄여서 First Welfare Theore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Fairness, 공정한 분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어서 후생경제학의 제2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Welfare Theore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처럼 Second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번째 섹션에 가서는 이제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 여기서 이제 마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혹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혹은 그럴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독점 기업이라든가 과점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을 좀 갖습니다. 독점 기업은 이제 자신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고, 과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게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가격이 결정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은 가격이 경쟁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독점력,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 non-existence of markets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일종의 market failure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웰페어 이코노믹스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좀 살펴보죠. 뭐 이건 이제 사실 전에 만들어 놓았던 강의 노트를 이제 최근에 다시 좀 고치긴 했는데, 그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은 뭐 이제 전에 재정학 강의를 할 때 썼던 문장인데, 따로 또 고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더 높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은. 그 다음에 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챕터 3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보려고 하는 이제 핵심된 내용인데, 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명쾌한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다양한 판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죠. 자, 만일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의 경우에 소득 인정액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왜 207만 4천 원일까? 네, 뭐 이제 소득의 비율, 그 다음에 수혜 대상자들이 전체 65세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인정액도 결정이 될 텐데요. 이제 그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제가 강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던 게뭐 지난달이어서요. 8월 초 중순쯤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종부세가 변한 거는 제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시 종부세 기준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6억이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이 한 채인 경우는 9억. 그렇다면 왜 6억 원일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두 제도는 어떤 비슷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두 제도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생경제학이란 무엇일까?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경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이론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이론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웰페어 이코노믹스 혹은 이제 일반 균형 분석 관련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경제학자가 케네트 에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케네트 에로우라고 하는 경제학자고, 이제 케네트 에로우는 뉴욕 시티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고요. 뉴욕 시티에서 태어나면서 당시 이제 대공황을 겪고 빈부의 격차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 다음에 이념의 대립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목격하면서 경제학이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경제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한 분이고, 물론 이제 그 고민의 결과물들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 만큼 굉장히 수학적이고 어려워서 쉽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 케네트 에로우가 바로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 제2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한 경제학자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후생 경제학의 면면은 사실 사회주의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정치 이념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 이런 것들, 커뮤니즘 이런 것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생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이제 구분하는데 후생경제학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봤던 파지티브 이코노믹스와 노멀티브 이코노믹스, 지금 3장의 내용이 바로 노멀티브 이코노믹스인데요. 규범 경제학의 영역인 이제 후생 경제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정부는 고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를 항상 제시를 합니다. 하나가 바로 고용 안정이고 다른 하나가 고용 증대예요. 근데 이건 사실 동시에 추구하기에는 좀 애매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 싶은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둘이 약간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용 안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고와 관련한 규제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보다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고용 관계를 종료할 시점이 되었을 때 회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채용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증대를 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되고요. 나중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용 안정과 고용 증대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비교적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선택 가능한
정책 조합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실증 경제학, 포지티브 이코노믹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 A라고 하는 팔러시 믹스, B라고 하는 팔러시 믹스, C라고 하는 팔러시 믹스를 각각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인데, 과연 이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보다 더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것이 규범 경제학의 영역, 노머티브 이코노믹스의 영역이고, 이걸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웰페어 이코노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조합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후생 경제학의 영역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생 경제학의 영역, 노머티브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후생경제학 순수 교환 경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간단한 모형 이론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순한 이제 순수 교환 경제, 순수 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익스체인지 이코노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 주어진 어떤 부존 자원을 두 사람이 나눠 갖는 그런 의사결정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교환 경제고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덤과 이브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두 사람은 이제 무화과 잎, fig leaves, 무화과 잎, 옷의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애플, 이건 이제 음식이에요. 옷과 이제 음식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잎과 사과의 양은 전체, 사과의 양, 전체 무화과 잎 양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갖고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덤과 이브의 문제는 각자 얼마만큼의 무화과 잎과 사과를 소비하는가. 뭐 주어진 걸 둘이 이제 적당히 나눠 가지면 되겠죠. 남겨봐야 뭐 두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 남기지 않고 누군가 더 갖거나 덜 갖거나 그런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무화과 잎이나 사과를 많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하지만 두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무화과 잎과 사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무화과 잎과 사과의 배분에 대한 문제고요.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allocation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에즈워스 박스부터 출발할 텐데요. 미시경제학 후반부에 이제 에즈워스 박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미시경제학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시면 거의 마지막 부분 일반 균형 분석에서 잠깐 등장하는데, 아마도 대체로 미시경제학 수강한 학생들은 교수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에즈워스 박스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에즈워스 박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에즈워스는 뭐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이쪽이 이제 애덤이 있고 이쪽에 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이렇게 소비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로는 전체 사과를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지, 그래서 이브가 사과의 양을 이제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이쪽은 무화과죠. 무화과 잎입니다. 잎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무화과 잎을 소비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이제 반대로 애덤은 여기에서 출발하고요. 애덤이 이제 사과를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 무화과 잎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한다. 그래서 이 에즈워스 박스는 뭘 보여주냐면, 이브와 애덤과 이브가 소비할 수 있는 전체 사과의 양과 두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체 무화과 잎의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의 총량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잎의 총량은 이만큼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게 무화과 잎의 총량이고, 이쪽이 전체 사과의 총량이에요.
그림 하나만 이제 여기서 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한 점은 바로 V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V라고 하는 점을 눈을 감고 이 에즈워스 박스 상에서는 어느 한 점을 제가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V예요. 이 점을 찍었습니다. 이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한 거냐면 애덤과 이브가 어떻게 무화과 잎과 사과를 나눠 가질지를 사실 제가 그냥 눈 감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V가 보여주는 것은 이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V라고 하는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브는 사과를 Y만큼, 이만큼이죠. 이만큼 사과를 소비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이브의 사과 소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V를 찍었으니까 이브는 무화과 잎을 이만큼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브의 잎입니다. 무화과 잎입니다. 애덤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하죠. 전체 사과의 양도 주어져 있고 전체 무화과 잎의 양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를 이브가 사과의 일부를 이브가 소비하고 무화과 잎의 일부를 이브가 소비하니까 나머지는 애덤이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의 경우 사과를 얼마만큼 소비하면 되냐면 전체 사과 양 중에서 이브가 가져가고 남은 요만큼이겠죠. 그래서 애덤은 사과를 X만큼 소비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애덤의 사과 소비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가 무화과 잎을 이만큼 소비하니까 W까지 전체 무화과 잎 가운데 이브가 이만큼 소비하고 나머지를 이제 애덤이 소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U까지 여기가 바로 A의 무화과 잎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에즈워스 박스 상의 어느 한 점을 딱 그냥 찍어버리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어느 한 점을 딱 찍으면 여러분은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애덤과 이브가 각각 얼마만큼의 사과와 얼마만큼의 무화과 잎을 소비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냥 랜덤하게 결정한 거예요. 이제 어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오브 더 박스가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느 한 점을 찍는다면 애덤과 이브의 각각 사과와 무화과 잎의 소비량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브의 사과 소비량은 바로 Y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잎 소비량은 W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요만큼, 사과 이만큼 남고 이제 무화과 이만큼 남았잖아요. 무화과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덤의 사과 소비량이 이제 나머지 X만큼이 될 것이고 전체 사과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 잎의 소비량은 나머지 U까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엣지워드 박스 안에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 넣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무차별 곡선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걸 이제 엣지워드 박스 안에서 표현하는 단계로 그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덤이 왼쪽 밑에 있으니까 애덤부터 시작하죠. 자, 애덤의 경우에 엣지워스 박스를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가로축이 사과 소비량이 될 거고요. 세로축이 이제 무화과 잎이에요. 그럼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곡선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소비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무화과 잎을 이만큼 소비하고 사과를 조금 소비하는 것이나 무화과 잎을 조금 적게 소비하고 사과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나 혹은 무화과 잎을 아주 조금 소비하고 사과를 아주 많이 소비하는 점이나 모든 점에서의 효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라고 하죠. IC, indifference curve 상에 있는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점들은 애덤에게 똑같은 거예요. 무차별한 점들입니다. 다만 이제 조합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잎을 더 많이 소비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사과를 더 많이 소비할 것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차별 곡선은 바깥쪽에 위치할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잘 찌그러지게 그렸는데 스무드하게 잘 그리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을수록 더 높은 효용을 보여줘요. 더 높은 만족도, 더 높은 효용.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점과 비교해 보면, 자,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의 한 점이 이 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B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점을, 바깥쪽에 있는 점을 C라고 한번 해보죠. 점 B와 점 C를 비교해 보면 점 C는 사과도 더 많이 소비하고 무화과 잎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more the merrier잖아요. 더 많이 소비하면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무화과 잎이나 사과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배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염 물질이라든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만족도는 높아지고 효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C는 사과도 더 많이 하는 점이고 소비하는 점이고 무화과잎도 더 많이 소비하는 점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 노스이스트에 있는 오른쪽 끝 모서리에 있는 이제 이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림을 좀 거꾸로 그려야 돼서 제가 이브에 대한 설명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는 지금 엣지워스 박스 상에서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이 바로 사과의 소비량이고요. 세로축이 무화과 잎의 소비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브의 경우에도 무차별 곡선을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애덤의 경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브의 무차별 곡선이고 이 점을 소비하나 이 점을 선택하나 이 점 모두 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은 사과를 좀 많이 소비하고 무화과 잎을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는 점이고 이 점은 사과를 좀 적게 소비하고 무화과 잎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조합,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2부의 경우에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이제 바깥쪽이죠, 그렇죠? 있으면 있을수록 효용은 더 높아져요. 자, 왜 그러냐면 애덤 경우와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해 보죠. 안쪽에 있는 점을 B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점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점 B에서는 얼마만큼의 사과를 소비하냐면 이만큼의 사과를 소비하고 무화과 잎을 이만큼 소비합니다. 근데 C에서는 사과를 더 많이 소비하고요. 무화과 잎도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제 2부 입장에서 바깥쪽은 이쪽이죠.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엣지워스 박스로 돌아가 보죠. 슬라이드 8페이지에 이제 엣지워스 박스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자, 2부부터 한번 보죠. 2부의 무차별 곡선이 이제 E1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E2, E3 이 세 가지가 이제 2부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1 무차별 곡선보다 E2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E2보다는 E3가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애덤의 무차별 곡선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애덤의 무차별 곡선은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A1, 그 다음에 이제 A2, A3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점이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또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사과와 이제 무화과 잎을 나누어 갔는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눈을 감고 한 점을 찍었더니
G라고 하는 점을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을 감고 찍은 점이 바로 G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G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애덤의 무차별 곡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 조금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어느 한 점을 제가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점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G라고 제가 쓴 거고요. 이 점이 바로 G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애덤의 무차별 곡선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이 G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마찬가지로 애덤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서로 만나지 않게 잘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G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작업을 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G라고 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이브의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브의 무차별 곡선 EG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G를 지나는, 똑같이 G를 지나는 애덤의 무차별 곡선 AG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G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대체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에즈워스 박스 상에 어떤 점을 찍었을 때 대체로 뭐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제 교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이번엔 점 G에서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점 H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브의 무차별 곡선이죠.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물론 이제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H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죠. H 방향으로 이제 G에서 H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브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IC 상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H까지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G에서 H로 이제 자원 배분을 조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 G와 점 H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 어떻게 이동했는가 보다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G와 H의 차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G라고 하는 점과 H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점 G에서는 이브가 사과를 이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데 점 H에서는 이브가 사과를 이만큼밖에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H에서 이브의 사과 소비는 감소하고요. 이브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과 소비량은 줄어들고 G에서 H로 이동할 때, 자, 그 다음에 무화과잎의 소비량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G일 때 이브의 무화과잎의 소비량은 이만큼이었는데 H로 이동하게 되면 무화과잎의 소비량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잎 소비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G와 H를 비교해 보면 이브 입장에서는 사과는 조금 적게 소비하게 되고 무화과잎은 조금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고요. 애덤은 정반대겠죠. 왜냐하면 사과의 부존량, 전체 사과의 양과 전체 무화과잎의 양이 일정하니까 이브가 사과의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면 애덤의 사과 소비량은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브의 무화과잎 소비량이 늘어났다면
그렇다면 애덤의 무화과잎의 소비량은 반드시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G에서 H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이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브 입장에서는 G와 점 H가 무차별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브의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점 G와 점 H는 이브의 똑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두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도와 H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도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애덤의 경우는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브의 경우고요. 자, 애덤의 경우는 이제 G에서 H로 이동할 때 그 자원 배분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자원 배분을 바꿨을 때 애덤의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덤의 무차별 곡선은 AG에서 이제 AH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덤은 더 좋아진 거예요.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애덤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애덤은 better off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이분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G에서 H로 갈 때 더 얻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무차별합니다. 다만 애덤은 더 좋아졌죠.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 또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원 배분을 G에서 H로 바꿈으로써 한 사람은 똑같은 만족도를 유지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였습니다.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한번 해본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